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발달 심리학 오늘은 6주차 강의입니다. 6주차는 3부 아동 청년 발달 중에서 8장 유아기의 발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영아기의 발달을 배웠어요. 그래서 영아기는 태어나서 두 돌까지 24개월까지를 이제 영아기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유아기는 2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이전까지 6세까지인 그 시기를 유아기라고 합니다. 보시면 오늘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사회 정서 발달 이렇게 유아기 때하고 비슷한 목차로 진행이 될 겁니다. 5주차 유아기 때 목차인데요. 신체 발달 보시면 그때 급격한 신체 급등기였던 거 기억나실 거고요. 뇌와 신경계도 그때 급격하게 발달을 하고 이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 적절하게 아이들의 뇌와 신경계가 잘 발달하도록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운동 기능도 발달을 많이 해서 목을 못 가누던 아이가 걷고 뛰게 되는 그런 기능까지도 발달을 하게 되는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오감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감각과 지각의 발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인지 발달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아기의 사고의 특성이 어떤지, 영아기의 기억 발달이 어떤지 배웠는데, 자, 영아기 때의 사고의 특성은 여러분 어떤 인지적 단계라고 했었죠? 네. 영아기 때는 감각운동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각운동기를 또 피아제가 몇 단계로 나눴었죠? 네, 6단계로 나눠서 단계별 특성을 얘기를 했고요. 재인기억과 회상기억을 영아기에 어떻게 아이들이 갖게 되는지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언어 발달에서는 이제 학습 이론과 생득 이론이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학습 이론에서는 언어 발달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생득 이론에서 제가 잠시 전화가 와가지고 끊어가지고 죄송하고요. 지금 학습 이론이 언어 발달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이제 생득 이론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그래서 언어 처리 기술이라던가 이런 결정적 시기라던가 이런 개념을 제시했었고 그 다음에 그 상호작용론적인 관점도 제시가 됐어요. 그리고 사회정서 발달로 넘어가면 이제 정서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정서 표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정서 이해 능력, 정서 규제 능력 아이들이 불편한 정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스스로 조절하는지 그 다음에 또 기질에 대한 얘기도 드렸고 마지막으로 애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유아기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영아기가 그렇게 발달이 됐고 마감이 정리가 됐고 오늘은 유아기를 들어갈 차례죠. 자, 유아기로 넘어가면 유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세에서 6세까지를 유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영아기 때보다는 속도가 완만하지만 그래도 꾸준한 신체적 성장이 유아기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꾸준한 신체적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아기 때 충분하게 영양 공급이 잘 되어야 하고 생활 습관도 규칙적이어야 하고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체적 성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게요. 먼저 신장은 유아기에 매년 7cm씩 증가를 해서 6세경에는 115cm 정도까지 아이들이 훌쩍 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의 2배가 넘는 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유아기의 신장을 보면 성인이 됐을 때 아이들이 얼만큼 자랄 건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재 이제 255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교재 255쪽에 보시면 신체 비율에서 키에 대한 머리 크기 비율이 영아기 때에 비해서 급격히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그러니까 유아기가 끝나는 시기가 되면 머리가 크고 무거워 보였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비율이 좀 더 뭐랄까 좀 더 성인에 가까운 비율에 그렇게 가깝게 되는 게 이제 유아기 때고요. 그리고 6세가 되면 체중은 몸무게는 20kg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 두뇌 발달도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두뇌의 크기는 2세경에는 성인 두뇌의 75%, 두뇌가 2세경의 성인의 75%의 두뇌 크기고 5세경에는 성인의 90%까지 두뇌가 성장을 한다고 해요. 이제 256쪽부터 보시면 일단 그 첫 번째 신장과 체중의 증가에서 이 부분이 조금 내용이 재미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유아기 때 성장 속도가 영아기에 비해 둔화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밥 먹는 거를 이렇게 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안 먹어, 싫어, 먹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부모들은 막 애가 타는 거죠. 얘가 이걸 잘 먹어야 성장이 잘 되고 영양 공급을 잘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억지로 먹이거나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필요할 때, 배고플 때, 먹고 싶을 때 이렇게 할 때 먹이는 게 필요한 열량을 섭취하는 데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 비율 변화에서 보면 유아기 때 아이들이 하체가 길어지면서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체지방이 꾸준히 감소해서 영아기 때는 이렇게 빵빵하고, 애들이 특히 100일 때 막 몸에 솜을 집어넣은 것처럼 빵빵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조금 더 길쭉하고 홀쭉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골격의 성장에 보시면 골연령이라는 게 나와요. 이 골연령은 신체 골격의 발달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요. 신체의 성숙도를 측정하는데 이 골연령이 잘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258쪽에 보시면 그 방사선 사진 3장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2세 반, 6세 반, 14세 반, 요 시기마다 이제 손하고 팔목이 나와 있는 사진을 찍은 걸 보시면 이 나이에 따라서 그 골격의 성숙도가 다르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사선 촬영을 하고 나면 이 뼈, 신체의 기다란 뼈에는 양쪽 끝에 골단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 골단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또 골단이 얼마나 서로 합착되어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아이의 골 연령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골 연령을 측정했을 때 14살짜리 아이가 골 연령을 측정했더니 11살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나이보다 골 연령이 더 낮죠. 그러면 앞으로 얘는 골 연령이 아직 실제 나이보다 작기 때문에 더 키가 자랄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 골 연령을 통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숙할지 이런 것들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뇌의 성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 발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뇌와 신경계의 계속적인 성장입니다. 영아기 때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유아기 때도 뇌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두미 발달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뇌와 머리의 크기는 신체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교재 259쪽에 보시면 두뇌가 성장하는 곡선과 신장, 키하고 몸무게가 성장하는 곡선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두뇌 곡선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살이 되면 뇌는 성인의 95% 무게에 도달을 하는데 몸무게는 성인의 3분의 1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뇌가 더 빨리 성장을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성장이 일어나느냐, 어떤 발달이 일어나느냐를 보시면 수초화랑 시냅스 밀도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수초화라는 것은 영아기 때도 배웠던 부분이에요. 신경세포가 지방 물질인 미엘린으로 둘러싸인다. 그래서 이 미엘린으로 둘러싸이는 게 왜 좋냐? 미엘린이 증가가 될수록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효율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초화 과정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냅스의 밀도의 증가인데, 시냅스 밀도가 2세까지는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가 서서히 이제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2세까지는 정말 빠르게 갖춰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서서히 이렇게 속도는 감소를 하는데, 어쨌든 7세경이 되면 성인 수준까지 그 시냅스가 밀도가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 기능의 발달로 넘어갈 텐데요. 교재 259쪽에 보시면 대근육 운동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시면 소근육 운동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단 대근육 운동은 우리 몸의 큰 근육을 사용하는 것들, 여기 교재를 보시면 걷기와 달리기, 뛰기, 계단 오르내리기, 그리고 공 던지기, 공 받기, 이런 것들을 이제 나와 있고, 소근육 운동을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 이나 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작은 근육을 이용한 것들, 그래서 뭐 우유를 잔에 따른다거나 신발끈을 묶는다거나 단추를 채운다거나 뭐 가위질을 한다거나 이렇게 작은 근육을 이용하는 것들이 소근육 운동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각각의 그 활동에 대해서 활동별로 어떤 발달 과정이 있는지가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 표에서는 대근육 운동과 소근육 운동으로 크게 나눈 다음에 각각이 나이대에 맞게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는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2에서 3세, 3에서 4세, 그 다음에 4에서 5세, 5에서 6세, 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교재와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걷기와 달리기를 보면 첫 돌을 전후해서 아이들이 걷기를 시작을 합니다. 2, 3세가 되면 달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달리기를 처음부터 아주 잘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것과 비슷하게 발달 단계 비슷하게 달리기도 처음에는 달리기는 하는데 방향 전환을 못 한다거나, 그래서 달리다가 멈췄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고 뛴다거나, 이게 이제 3세경에 나타나는 거고, 5세경이 되면 계속 달리면서 방향도 바꿀 수가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항시도 몸을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도대체 저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나 싶을 정도로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뛰기로 넘어가면요. 261쪽인데요. 2세 전에는 한 발로 뛸 수 있고, 2세부터 두 발로 잠깐 뛸 수 있고, 그 다음에 3세 때는 멀리 뛰기가 가능해지는데, 이때는 착지를 할 때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지는 그런 시기이고요. 5세경이 되면 팔을 흔들어서 멀리 뛰고 거기서 착지까지 잘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발달을 보입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는 유아 때는 발을 번갈아 가면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이렇게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4세 전에는 또 발을 번갈아 가면서 계단을 내려오지를 못하는 그런 발달을 보여주고요. 공 던지기도 유아기에 오게 되면 한 손으로 공을 던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양손으로 공을 던지다가 한 손으로 공을 던지게 되는데, 그래서 첫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 넷째 단계에 따라서 공 던지기도 점점 발달하는 걸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공 받기도
공받기도 3단계에 걸쳐서 발달을 한다. 그래서 263쪽 아래쪽에 보시면 262쪽, 263쪽에 공던지기, 공받기 그림이 단계별로 이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달이 공던지기랑 공받기가 정교화되는구나, 이거를 살펴보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소근육 운동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표로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단계별로 어떻게 정교화되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조금 그림 같은 걸 제가 한번 슬라이드에 넣어봤는데, 보시면 2, 3세 때 그릴 수 있는 것, 3, 4세 때 그릴 수 있는 것, 5, 6세, 7에서 9세 대각선도 이때 그릴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그리기의 발달 단계, 그리고 이쪽 보시면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도 나와 있습니다. 유아기의 인지 발달도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 영아기 때도 우리가 피아제의 인지 발달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아기 때의 인지 발달, 여러분 어떤 발달을 하는지 이제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영아기 때는 감각 운동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유아기 때는 어떤 시기냐? 유아기는 유아기 때는 전조작기. 그래서 조작기에 젖이 붙은 거예요. 아직은 조작기 때 하는 논리적인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앞에 전을 붙여서 전조작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조작기는 이때는 아직 사고가 좀 경직되어 있고 한 번에 한 가지에만 관심이 제한이 됩니다. 아직 인지 발달이 많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사물을 또 외관만으로 판단을 하는 이런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조작기를 피아제는 또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전개념적 사고기, 직관적 사고기로 나누고요. 전개념적 사고기는 2에서 4세고요. 그 다음에 직관적 사고기는 4에서 7세에 해당합니다. 요 전개념적 사고기에는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라는 게 요 이름에 들어가 있죠. 자, 개념이 뭔가요, 여러분? 개념은 어떤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개념은 사물의 특징이나 관계, 속성에 대한 생각인데요. 이 전이 붙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때는 아직 개념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대상을 상징화시키고 내면화시키는 과정에서 아직은 성숙한 개념을 발달시키기 어려운 게 전개념적 사고기고, 직관적 사고기는 어떠냐? 직관에 의해서 사물을 파악하는 그런 시기라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직관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직관이 많이 활용되는 시기가 직관적 사고기입니다. 자, 전개념적 사고기에는 이런 5가지 재미있는 유아기 때의 인지적인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상징적인 거 먼저 볼게요. 상징적. 전조작기에 와서 아이들이 가장 이제 이것까지 가능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상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는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상징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는데, 상징은 어떤 다른 것을 나타내는 징표를 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요런 상징이 되는 이런 뭐 표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고요. 이런 상징을 사용하면서 문제 해결 속도가 증가하고 시행착오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상놀이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가상 사물을 실제 사물로 상징화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때 보이는 특성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현상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를 하지 못하는데, 이거는 세산모형 실험이라는 실험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이쪽 방향에서 세산의 모형을 보고 인형은 이쪽 방향에서 세산의 모형을 보는데 인형이 어떻게 산을 보고 있을까요? 라고 이제 맞춰보도록 했을 때 아이는 이 인형이 보는 방향을 고려하기보다는 자기가 보는 그 모습대로 고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냐면 아직은 인형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생각을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 단계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좀 있습니다. 이 산이라는 게 아이가 봤을 때 좀 익숙하지 않고 이 과제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순경놀이 실험이라는 실험으로 연구를 했을 때는 오히려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덜 하고 더 많은 정답을 맞췄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디 나와 있냐면 275쪽으로 잠깐 뒤로 넘어가면 순경놀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인형으로 만든 순경이 소년을 잡으러 가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 소년이 순경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이 소년을 어디다가 숨겨야 될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순경이 없는 여기에 이 아이 인형을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이들에게 훨씬 친숙하죠. 그리고 과제도 난이도도 낮고 이런 걸 봤을 때는 꼭 자기중심적 사고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비판점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물활론적 사고는 모든 생명이 없는 것에도 생명과 감정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귀여운데 아이들이 종이를 자르면 종이가 아플 거라고 생각한다거나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해가 숨는다. 이런 게 물활론적 사고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인공론적 사고도 물활론적 사고랑 좀 비슷한데요.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자연현상이 사람에 의해 자신의 목적에 의해 그거에 맞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 하늘이 누군가가 파란 물감으로 칠해서 하늘이 푸른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때는 전환적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인과적인 생각을 하기는 어려워요. 귀납적이나 면역적 추론이 이때는 어려운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전조작기 특성을 보시면 직관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요 유아기 때 보존 개념이나 유목 포함, 이거는 카테고리를 묶는 건데요. 분류하는 거, 그리고 서열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존 개념 과제를 주면 같은 양의 물이 같은 크기의 컵에 담겨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길다란 컵과 원래의 컵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 사실 이 물의 양은 똑같은데 아이에게 어디에 물이 더 많니? 라고 하면 이쪽 컵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 보존 개념이 형성이 잘 안 된 거죠. 이게 전조작기의 그 직관적 사고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서열화 과제는 이게 서열화를 잘 시키지 못하는 경우들, 서열화를 잘 시키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요 시기까지는 서열화를 잘 못하고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유아기 때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목화는 빨간 꽃과 파란 꽃으로 묶어보세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유목화 과제인데요. 유목화 과제를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유목은 나눌 수 있지만 이 그림을 보고 자, 파란 꽃이 맞나요? 꽃이 맞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잘 정답을 얘기를 못 한다고 해요. 사실 파란 꽃이 맞나요? 꽃이 맞나요? 하면은 꽃이 많아요 라고 해야 되는데 파란 꽃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이 아이에게 친숙한 소라는 소라는 친숙한 동물을 가지고
과제를 조금 난이도를 쉽게 해주면 아이들도 이 유목 포함 과제를 해낼 수가 있다. 이것도 270 어딘가요? 27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목 포함 과제에서 검은 소가 더 많니? 소가 더 많니? 이게 원래 피아제가 했던 질문인데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잘 대답을 못하다가 검은 소가 많니? 자고 있는 소가 많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정답을 잘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 유아기 때 정말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보존 개념, 유목 포함, 서열화가 정말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른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존 개념에 대한 거는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획득이 되는 게 달라져요. 수, 여러분 자세한 건 읽어보세요. 그리고 질량, 길이, 용액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하나씩 더 획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뒤로 넘어가면 면적 8에서 9세, 무게 9에서 10세, 부피 10에서 15세 이런 식으로 유아기 때는 다 획득되지 않는 그런 보존 개념이 점차적으로 획득되어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유아기의 기억 발달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